우리는 자주 복지국가를 꿈꿉니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고 병원비 걱정도, 학비 걱정도, 노후 걱정도 없는 나라. 그런데 정말 그런 나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는 북유럽의 성공 사례와 남미 베네수엘라의 몰락, 두 극단의 현실 속에서 복지국가의 실체와 그 이면의 조건들을 살펴봅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과연 복지일까요? 혹은 진짜 복지는 국민 스스로도 감당할 준비가 된 사회에서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었던 복지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진실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복지국가의 진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꿈꾸는 복지국가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화려한 복지 시스템을 보며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넉넉한 연금, 마치 지상낙원 같아 보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를 한번 살펴보시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석유라는 검은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땅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온갖 무상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식료품까지. 국민들은 환호했고 차베스라는 지도자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교수들이 국경을 넘어 도망가며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줄 분유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00만%를 넘어섰고 국민의 4분의 3이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정치인들이 복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지는 종종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복지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북유럽의 성공 사례와 남미의 참담한 실패 사례를 비교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지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철학이자 설계이며 그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수준과 제도적 성숙도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 이름들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완벽한 복지 시스템, 행복한 국민들, 그리고 높은 삶의 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혹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조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극도로 높은 세율에 대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스웨덴의 최고 소득세율은 55%를 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웨덴 국민들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국가에 대한 절대적 신뢰 때문입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부패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정부의 투명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강력한 노동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일하지 않는 것을 극도로 부끄러워합니다. 복지는 일시적인 도움일 뿐 궁극적으로는 자립해야 한다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핀란드는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학생마다 맞춤형 멘토링 시스템이 운영되고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동질적인 사회 구조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문화적 동질성이 높습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북유럽 모델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조건들은 무시한 차의 결과만 부러워합니다. 마치 운동선수의 금메달만 보고 그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피땀 흘려 훈련한 과정은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장기적 관점의 정책 일관성입니다.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 틀은 유지되며 시행착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법치주의와 제도적 견제가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조차 법 앞에 예외가 없으며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조건들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신뢰받는 정부가 높은 세율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며 충분한 세수가 다시 양질의 공공 서비스로 돌아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북유럽 국가들도 이민자 증가, 고령화, 세계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북유럽의 성공은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조건들이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를 다른 국가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시도는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입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복지가 어떻게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모범 국가였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원으로 인해 1인당 GDP가 아르헨티나보다 높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석유로 버은 돈을 부자들만 독차지하지 말고 가난한 국민들과 나누자는 그의 메시지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야심찬 복지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미시온 프로그램이라 불린 이 정책들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 식료품 배급, 주택 지원 등을 포함했습니다. 단기간에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고 차베스의 지지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이 모든 복지 정책의 재원이 오직 석유 수출에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네덜란드병이라고 부릅니다. 천연 자원에만 의존하다 보면 다른 산업은 쇠퇴하고 자원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 전체가 몰락한다는 이론입니다. 둘째, 복지 정책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표를 얻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차베스의 복지 정책은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돈만 주면서 교육은 소홀히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장은 아이가 좋아하겠지만 결국 그 아이는 자립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하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후계자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입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 지출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화폐 발행이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돈을 찍어서 모으려 한 것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이런 정책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고 2018년에는 무려 100만%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 참상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에 1달러였던 빵 한 덩어리가 2019년에는 1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월급으로 받는 돈이 햄버거 한 개 값도 안 되니 당연히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뇌 유출 현상이 극심해졌습니다. 의사, 교수, 엔지니어 등 고급 인력들이 대거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주변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의사들이 콜롬비아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베네수엘라 교수들이 페루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한때 무상의료를 자랑했던 베네수엘라의 병원들은 이제 수술용 장갑도 없어서 의사들이 비닐봉지를 끼고 수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백신이 부족해서 한때 박멸되었던 디프테리아, 홍역 같은 질병들이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상교육을 약속했지만 교사들의 월급이 턱없이 부족해 대량 이직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는 교과서도 급식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일이 빈발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사회주의 복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미국의 제재나 반정부 세력의 사보타주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복지가 포퓰리즘과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복지는 국민들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적 복지는 오직 당장의 인기에만 집중합니다. 더 나아가 베네수엘라 사례는 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에서는 잘못된 정책이 수정되지 않고
계속 악화됩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그 결과 정책 실패에 대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복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건전한 정치 제도라는 토대 위에서만 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경제학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입니다. 한쪽에서는 복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맞섭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먼저 복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복지가 인적 자본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지식과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무상의료를 통해 건강한 노동력이 유지되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창업이나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복지 수준과 함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1인당 GDP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혁신 지수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이키아, 볼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웨덴에서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복지가 근로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을 주면 굳이 힘들게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보수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런 예를 듭니다. 실업급여를 너무 관대하게 주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재취업기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인간의 본성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쪽을 선택합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했을까요? 핵심은 조건부 복지 시스템에 있습니다.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한 개념으로 해고는 쉽게 하되 실업급여는 관대하게 주고 대신 재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거부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즉, 복지를 받는 것이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 시스템을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복지 혜택은 관대하지만 조건은 느슨합니다. 그 결과 청년 실업률이 20에서 30%에 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집체주의 문화가 강해서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남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그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관대한 복지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와 함께 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 부채가 GDP의 25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합니다. 기술 발전도 복지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제를 미래 복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 역시 논란이 많습니다. 핀란드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수혜자들의 행복도는 높아졌지만 취업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케냐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지 정책의 효과가 그 사회의 경제 발전 수준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복지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잘 설계된 복지 시스템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잘못 설계된 복지 시스템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라퍼 곡선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율이 0%면 세수는 0기지만 세율이 100%여도 아무도 일하지 않으니 세수는 0입니다. 최적의 세율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으면 사회 안전망 역할을 못하고 너무 많으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는 많이 받고 싶다. 이는 아마도 모든 국민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무료 점심은 없습니다. 복지국가의 성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국민들이 기꺼이 높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가입니다. OECD 국가들의 조세 부담률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 부담률도 높습니다. 덴마크는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46%에 달하고 프랑스는 45%, 독일은 37%입니다. 반면 미국은 27%, 우리나라는 27.4%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떤 나라 국민들은 높은 세금을 기꺼이 부담하고 어떤 나라 국민들은 세금 인상에 강력히 반발할까요? 답은 정부에 대한 신뢰에 있습니다. 신뢰의 경제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에로우는 신뢰의 부족은 경제 후진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세금을 회피하려 하고 그 결과 정부의 재정 능력이 떨어지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사회 신뢰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월드 밸류 서베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노르웨이 71%, 스웨덴 68%, 덴마크 67%에 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7%, 그리스는 16%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한국인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특권층의 탈세, 잦은 정책 변경 등을 겪으면서 세금 많이 내봤자 헛될 뿐이라는 냉소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 이런 차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에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17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33위로 OAC 평균 정도입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급여가 공개됩니다. 심지어 총리의 세금 신고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의 집행 과정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런 투명성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저신뢰 사회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탈세가 만연합니다. 그리스의 경우 GDP 대비 탈세 규모가 2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지하경제가 발달합니다. 공식적인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가 늘어나고 신고하지 않는 소득이 증가합니다. 셋째, 조세 저항이 강해집니다.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해서 정치인들이 필요한 개혁도 추진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일수록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협력이 활발해지며 정부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로버트 퍼트남 교수는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의 차이를 연구했는데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보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이유가 더 높은 사회적 자본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북부 지역은 중세시대부터 자치도시 전통이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의식과 상호 신뢰가 높았던 반면 남부 지역은 오랫동안 봉건제해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루터교 전통이 강한데 루터교는 근면, 정직, 절약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종교적 전통이 경제 발전과 사회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의 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언론의 자유가 있는 사회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칩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복잡합니다.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사회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 정치적 격변, 사회적 갈등 등이 누적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혈연, 지연, 학연 중심의 연고주의 문화도 보편적 신뢰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산 집행 과정을 공개하고 공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바뀌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신뢰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신뢰가 형성되면 그것은 한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신뢰가 있는 사회에서는 복지국가도 성공할 수 있지만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급속히 확대된 복지 제도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복지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요? 첫째, 재정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복지 확대 속도를 유지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냉정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근로 유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 혜택이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복지 전달 체계를 통합하고 중복을 제거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에게 달콤한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기적 인기보다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복지국가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문화적 차이입니다. 같은 서구 문명권이라 해도 미국과 유럽은 복지에 대해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미국식 개인주의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건국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종교적 박해와 정치적 억압을 피해 온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들에게 정부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였고 오직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이 믿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프론티어 정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개척민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이런 문화적 배경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 고 답한 미국인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89%, 프랑스는 86%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미국의 개인주의는 종종 사회적 다윈주의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니까 정부가 도울 필요 없다는 식의 냉혹한 논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데 그 결과 의료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맹장 수술비가 수천만 원을 넘나들고 구급차 한 번 타는데 수백만 원이 듭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도입할 때도 엄청난 정치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의료를 관리하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케어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면 유럽식 집체주의는 완전히 다른 철학에 기반합니다. 유럽은 오랜 세월 왕정과 귀족제에서 계급사회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사회민주주의의 발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에서는 노동운동이 활발했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연대라는 개념이 확산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도 유럽인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유럽인들은 개인의 안전과 생존이 사회 전체의 안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이런 철학이 잘 드러납니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1883년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질병보험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비스마르크의 목적은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대 복지국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대의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돕고 젊은 사람이 노인을 돕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돕는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또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프랑스는 공화주의 전통이 강해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념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았고 이것이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경제적 성과 면에서 두 모델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1인당 GDP로 보면 미국이 약간 높지만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면 유럽 국가들의 중산층 삶의 질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도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유럽 국가들입니다. 미국은 1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행복의 정의가 주관적이긴 하지만 사회 안전망이 개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회 이동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유명한 미국이지만 실제 사회 이동성은 유럽 국가들이 더 높습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에서 더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과 기업가 정신 면에서는 미국이 앞섭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관용, 위험 감수 정신, 개인의 성취를 인정하는 문화 등이 혁신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민에 대한 태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에게 기회는 주지만 보장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럽은 이민자들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합니다. 최근 유럽의 난민 위기는 이런 관대한 복지 시스템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두 모델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봉쇄 조치와 함께 광범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미래의 복지 모델을 생각할 때 두 접근법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식 개인주의의 활력과 유럽식 집체주의의 연대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미래의 복지국가의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전통적으로는 집체주의 문화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변화가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 논의에서 가장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복지 의존성입니다. 복지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지만 이를 감정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년간 먹을 것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피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력하지 않고도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진화적 적응의 결과인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현대의 복지 시스템이 때로는 이런 인간 본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와 구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일 모텐센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늘어날수록 구직 활동의 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급여 종료일이 가까워질수록 구직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패턴을 보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인간적인 현상입니다. 마감 기한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무한정 지원이 보장되면 급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생활보호제도 변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은 복지개혁법을 통해 생활보호급여에 시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평생 총 5년을 넘길 수 없고 연속으로는 2년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복지수급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영국에서는 한때 실업급여를 무기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대를 이어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가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고 그 아들도 실업급여를 받고 손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복지 제도들을 통합하고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단계적으로 줄어들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존에는 일을 시작하면 복지 혜택을 모두 잃어서 오히려 손해였지만 새 제도에서는 일할수록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사회심리학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복지에 의존하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그 결과 실제로 일을 해낼 능력도 감소합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발견한 현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실제로는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해버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복지 시스템도 잘못 설계되면 이런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복지가 의존성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자립 능력을 높입니다. 핀란드의 성인 교육 시스템이나 덴마크의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해크먼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받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는 평생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의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건강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서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입니다. 문화적 요인도 복지 의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을 사회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를 받는 것이 영리한 행동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의존성을 줄이는 복지 설계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시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무기한 지원보다는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근로 연계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외로 해야 합니다. 셋째, 점진적 감소입니다. 일을 시작하면 복지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어들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넷째, 개인별 맞춤 지원입니다. 획일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지 의존성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게으르다고 비난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들어 무조건 옹호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복지의 목표는 사람들을 평생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서 우리는 복지국가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교훈들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 제도라도 돈이 떨어지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바로 이를 보여줍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다각화된 재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석유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부국이지만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국부펀드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입니다. 이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하는 것입니다. 조세 기반의 다양성도 중요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목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 세목에만 의존하면 경제 상황 변화에 취약해집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인구학적 균형입니다. 복지국가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출산율이 너무 낮으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합계 출산율 2.1명이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인데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정치인들은 출산 장려금 같은 단기 처방에만 매달릴 뿐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출산 정책은 사회 전체의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민 정책도 인구학적 균형과 직결됩니다.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들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경제적 활력입니다. 복지는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복지를 위한 재원도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재분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파이 자체를 키워야 모든 사람이 더 큰 조각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등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모델처럼 고용은 유연하게 하되 실업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경직된 노동시장은 청년 실업을 늘리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조건은 제도적 품질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낮은 부패 수준입니다. 부패가 만연하면 복지 예산이 새어나가고 국민들의 신뢰도 떨어집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제도, 시민사회의 감시, 언론의 자유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도 필수적입니다. 복지 관련 분쟁이나 부정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사회적 결속입니다.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높은 세금을 내고 복지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동질성이 도움이 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다문화 국가들도 성공적인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성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민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배려, 공공재에 대한 책임감 등이 교육을 통해 함양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적응력과 학습 능력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술 발전, 인구 구조 변화,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복지 시스템도 진화해야 합니다. 정책 실험과 평가를 통해 무엇이 효과적인지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캐나다의 보육 정책 실험 등이 좋은 예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시도해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제적 협력과 학습도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자국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조건은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복지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바뀌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효과도 반감됩니다. 초당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조건은 기술적 역량입니다. 현대의 복지 시스템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좋은 예입니다. 복지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중복 지급이나 부정수급을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행정비용은 줄이고 서비스 질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능력도 중요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지 정책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기반이 중요합니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 맞출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요인은 인공지능과 자동화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 내에 현재 일자리의 47%가 자동화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뿐만 아니라 회계사, 방사선사, 심지어 변호사 업무의 일부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기술 리더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핀란드에서 실시한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수혜자들의 스트레스는 줄어들었지만 취업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케냐의 농촌 지역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는 교육, 건강, 경제활동 모든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기술이 만들어낼 대량 실업에 대한 죄책감을 달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사람들을 돈으로 달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평생 교육과 재교육이 미래 복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한번 배운 기술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스킬스 퓨처 프로그램이 좋은 예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크레딧을 지급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개인 맞춤형 복지도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프로그램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시스템 개편도 시급합니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은퇴 개념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60세에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일을 줄여가는 점진적 은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무엇이 사람을 돕고 무엇이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들의 성공 뒤에는 높은 세금, 강력한 제도, 사회적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몰락 뒤에는 포퓰리즘, 무계획, 불신이 있었습니다. 복지는 철학이고 복지는 설계이며 무엇보다도 복지는 국민의 수준과 합의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와 오메가 선교재단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주제로 삶의 진실에 다가가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